네, 안녕하세요. 이후 코로나 이후를 말하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두 번의 방송이 나갔는데 저는 새로운 경험이어서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긴 한데 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많이 어설퍼 보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거를 기대하고 그래서 많은 참여와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코로나와 교육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경북의 교육운동을 쥐락펴락하고 계신 김경희 경북교육팀 회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우리 회원들한테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근황을 먼저 여쭤볼게요. 네, 아직 제 삶도 쥐락펴락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는 올해 작년까지 안동에 있다가 올해 포항으로 이사를 왔어요. 남편 때문에요. 근데 남편은 오지 못하고 저만 와서 독방 육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째 입학식 때 못 가가지고 둘째 때는 입학식 가려고 휴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아픈 교사들이 많아서 그런지 갑자기 중간에 또 복직을 하게 돼서 학교에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다는 그 주말 부부를 축하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로나19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의 영향을 가장 크게 실감하는 게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 있는 이 현실인 것 같거든요. 전쟁통에도 아이들은 학교에 갔다고 하는데 코로나 끝난 건 아니지만 돌아보시면 좀 어떠신가요? 우선은 휴직 기간인데 집에서도 온라인 수업 때 가정교사 역할을 해야 되는 고통. 그다음 두 번째 저는 이제 아이들이 등교하고 나서 이제 복직을 하게 됐는데 그렇네요. 충격적인 장면이 두 가지 장면이에요. 첫 번째 장면은 아침에 등교를 하면 집에 갈 때까지 아이들이 앉아서 사회적 거리 그 두기 때문에 앉아서 보내야 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점심시간이 짧은 거예요. 한 15분 정도 되는. 너무 짧은데요? 네, 허겁지겁 먹는. 그래서 점심시간 끝나고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체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억에 남고요. 단적으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 비만율이 24% 정도 됐다고 해요. 좀 높은 편이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등교한 직후에 비만율을 체크해 보니까 30% 이상 신체적 활동이 감소되니까 아이들이 건강에 이제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눈에 띄고 걱정되더라고요.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학력이 떨어지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아이들 건강, 생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도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 대응의 어떤 내용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교육부의 어떤 불통의 모습, 소통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한 또 교사들의 불만, 비판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교육부는 엠바고 놀이를 그만두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오늘 몇 시에 등교에 관련된 뭐와 관련된 발표가 있겠습니다 하면서 학교는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미 언론이나 학교가 알기 전에 막 맘카페를 통해서 맘카페 정보를 접한 학부모님들이 전화 오시는 거죠. 이렇게 결정되는데 맞습니까?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럴 때 근데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니까 교사들은 분노를 넘어서 무기력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게 코로나 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교사들의 교육 정책이 발표될 때 늘 교사들 의견은 조금 이제 배제되고 오히려 여론의 어떤 그런 것들에 항상 교육부가 촉각을 두고 있는 거죠. 교육은 너무 또 전 국민적인 관심이 또 집중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부가 그 여론에 따라서 뭔가를 발표하면 학교와 교사들은 그걸 수습하는 어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교사들이 화가 많이 난 거죠. 단적으로 최근에 이제 초등교사 설문조사를 보니까 초등교사 94.3%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신뢰하지 못한다. 너무 전부 다인데요. 그렇게 높게 나올 줄 몰랐어요. 게다가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그 교사가 그럼 그 교육부 장관이 어떤 걸 갖춰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전문성이라고 89%가 답을 했더라고요. 그 단적으로 교육부가 그 엠바고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느낀 것은
내가 교사로서 가진 전문성이나 어떤 교육적 견해가 너무 무시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무시되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고 거기서 되게 무기력감을 느끼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90 몇 프로의 불신이면은 정말 현장 교사들의 어떤 불만이나 고충이 어떠했던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교육부가 내린 코로나 대응이 여러 가지였잖아요. 뭐 격일 등교, 격주 등교, 그리고 온라인 수업으로 자가학습.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대응들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주된 이슈는 아마 온라인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수업을 가지고 어느 학교에 누구는 어떤 선생님은 쌍방향 뭐 실시간 수업으로 교육의 질을 좀 보장하는데 어느 학교 어떤 선생님은 그냥 EBS 방송만 틀어준다, 뭐 과제만 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비판이나 책임도 어떤 교사에게만 집중되는 모습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도대체 쌍방향 실시간 수업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의 기대만큼 좀 학교에서는 잘 안 되고 있었던 건지. 일단 쌍방향 그 수업에 대한 얘기 전에 초기의 학교도 이걸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사들조차도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안 된다. 이 지역이 1호가 되면 안 된다. 또는 이 학교에 1호가 되어서 나의 신상이 공개되면 되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학교를 안 오는 쪽으로 좀 이제 많이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 보다 보니까 돌봄이 전혀 되지 않고 길어졌죠, 이것도. 그렇죠. 학습 격차가 생기니까 뭐 온라인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만나지 않고 수업하는 게 가능하냐, 그런 지식 전달 수업이 학교가 해야 되는 일이냐, 뭐 각종 뭐 토론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발표가 되면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저도 사실은 그 컨텐츠만 덩그러니 올려놓고 그런 교사였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전화 한 통 없는 담임 교사, 그 다음 또 피드백이 없는 어떤 활동 과제를 계속 올리는 그런 그 교사들을 그 이야기를 학부모들로부터 전해 들을 때 한편은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근데 또 학교에 오면은 어떤 방법으로 해가야 될지 그 방법들이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뭐 뚜렷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동료들의 이제 한숨 섞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안타까움, 이제 이런 것들이 오고 갔던 시간인데, 일단 우선 1학기도 학교도 그런 새로운 환경들을 계속 만들고 접하는 기관이었다. 근데 그런 이해나 그런 것들을 계속 독려하는 과정은 없었던 거죠. 예를 들면 교사들이 뭐 소수긴 하지만 뭐 학교과제닷컴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어서 뭐 컨텐츠를 공유해서 좀 그 수업, 그 온라인 수업을 하려는 노력들, 또 쌍방향 소통하려는 줌이 아니라 뭐 온더 라이브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려는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군요. 그렇죠. 근데 교육부가 그런 것들을 계속 독려하고 학교에서 방안을 찾아가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이제부터 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제반 여건들이 하나도 만들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우리는 IT 강국 아닙니까? 저희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 초기에 컨텐츠형이 좀 유행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학습터라는 게 교육부의 이제 그 주 플랫폼이었어요. 근데 그 전국의 아이들이 접속할 수 있는 어떤 용량이 되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시범 운영하는 날도 바로 그날 9시가 되기 열기 전에 벌써 다운이 됐고, 난리가 났겠는데요, 그렇죠. 그날. 그리고 실제로 진행되는 날도 일주일 지나서 진행되는 날도 다운이 되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발표를 하고 교사들이 그런 컨텐츠를 다 올려놓으면 그러면 그게 접속할 수 있는 어떤 그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 상태로 계속 정책이 추진된 거죠. 줌도 마찬가지예요. 줌도 이제 올해 가장 히트 상품, 히트가 줌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교사들 중에는 줌이 무슨 교육부의 어떤 공공재인 양 말하는 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2학기 때 그 쌍방향으로 하라라고 발표하기 전에 일부 이제 선생님들이 쌍방향으로 진행하던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줌으로 딱 발표하면서 쓰던 사람도 못 쓰게 된 거죠. 왜냐하면 동시에 많은 아이들이 접속하니까 진행 중에 교사가 튕겨나가고 몇 명 튕겨나가고, 그래서 그걸 다시 들어오도록 하는 데까지만 1시간이 걸린다든지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거죠.
게다가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자기 사비를 털어서 아, 그걸 구축하는구나. 네, 유료로 해서. 구축하고 아, 또 컨텐츠를 찍을 때도 이제 지금 우리 이후에 있는 이런 장비들을 하나씩 구축해 간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니까 2학기 중반이 넘어서야 예산이 일부 조금 나왔는데 그거마저도 사실은 한두 반 있으면 다 써버리는 돈 정도로 나온 거죠. 그래서 교사들 그런 것에 대해서 화를 좀 그러니까 분노하는 것 같아요. 시스템 마련하지 않으면 항상 교사에게 모든 책임. 그렇죠. 여론에서 아이들 챙겨지지 않는다 하면 일단은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교사들은 그 비난을 현장에서 온몸으로 감당해야 되는 받으시고. 아, 거죠. 그 간격 사이가 참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저기 온라인 수업이 만능인 양 좀 생각하고 그런 걸 하지 않는 교사 개개인의 어떤 뭐 역량이 낮은 문제 또는 뭐 연세 많으신 선생님들은 그런 걸 못해서 문제다 이렇게만 보고 뭐 그런 비난도 있으셨던가요? 그렇죠.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줌이라는 게 맞는 학년이 있고 맞지 않는 학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학년에게는 사실은 그 방식이 좋은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또 2학기 때도 단적으로 이제 중학생들 조종례를 진행하는데 얘들아 교육부에서 오늘 조종례를 꼭 하라고 그랬어. 너희들 켜줘야 돼 하는데 비디오를 안 켜는구나. 그렇죠. 비디오를 켜지 않죠. 왜냐하면 그 정도의 나이 든 친구들은 동시에 화면이 그렇게 자기 얼굴이 비춰지는 것들을 원치 않거든요. 집에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아침부터 6교시까지 줌으로 진행하는 수업 부모님들 그걸 원하세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맞아요. 분들 그 계세요. 앞에서 책상 앞에 컴퓨터 앞에서 떠나지 못하게 그렇죠. 붙잡아 근데 놔주는 거. 아이들이 1, 2교시까지는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그런데 3교시를 넘어가면 이제 집중도 안 될 뿐더러 건강상의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이제 정책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공감이 갑니다. 좀 온라인 수업이 만능인 양 이렇게 생각해왔던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단순한 생각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오직 수업 뭐 학력 격차란 기준만 이야기하면서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돌리고 마치 좀 욕바지나 동네북이 된 것 같아서 선생님들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코로나 사태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좀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 어떠한 고민과 대안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 당사자인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 그 담벼락에 이렇게 정교조 이름으로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저희 동네 정교조 이름으로 현수막 건 거 처음 봐가지고 학급당 인원수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이건 코로나를 이제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교조였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제 그 정교조 저도 법의 노조 문제 해결되고 나서 가장 잘한 주장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이건가요?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학교가 사라질 거라고 막 예측한 미래 학자들이 많아요. 저도 그 유엔 미래 보고서에 10년 전에 읽었을 때 그런 기록들을 봤고, 근데 실제로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뭐 지식적인 것은 온라인이나 원격으로 일부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동안 학교가 돌봄과 또 기타의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들을 담당했다는 것을 사실 학부모도 아이들도 교사들도 눈으로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런 기능들을 계속 어떻게 해갈 것인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학교 현실이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저희 학교는 지금 25명 정도거든요, 한 학급에. 그건 좀 평균치 아닌가요? 어디도 다 그렇게 그 근데 숫자인 것 같던데. 30명이 넘는데도 꽤 있어요. 그리고 전체 학교 규모가 1,500명 정도가 되면 아까 그런 급식을 15분씩 먹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떨어져서 먹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교사들이 안정되게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이 나왔거든요. 적정한 규모의 학교를 만들고 학급도 적정한 수의 인원이 와서 공부한다라면 언제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학급당 인원은 좀 늘 얘기해서 좀 예전보다 많이 줄었는 것 같은데 전체 규모에 대한 이야기도 좀 네, 중요하네요. 전체 규모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00명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구미의 모 학교는 아이들이 오는 가정도 진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경우도 있었고 오더라도 정말 웃기긴 한데
한 학급이 오면은 반반을 나눠서 학교 안에서도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거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제 학부모들이 어떤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하다 보니까 학교는 그렇게 되게 수동적인 어떤 좀 안전에 대해서 이제 책임지는 구조로 되다 보니까 능동적인 교육 활동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규모에 대한 얘기도 필요하다고 봐요.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저희가 이제 이 주장을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 학교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줌이라든지 아까 뭐 온라인 어떤 컨텐츠 기능들이 되게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최근에 또 이제 교육부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대안을 만들어가는 그렇죠. 걸로 그래서 보이는데. 뭐 에듀테크 하면서 막 그런 것들을 막 이제 슬슬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아, 새로운 시장이 열렸네요, 그렇죠. 지금?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 들어가자 뭐 이런 움직임들이 실제로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과연 우리의 미래 교육의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 우리가 필요했던 것은 만남의 공간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에듀테크라는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도록 우선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의 여건을 좀 더 교육이 가능한 학교로 바꾸는 것에 투자할 수 있도록 어떤 이제 그런 방향이 다 바뀌어야 그쵸. 되겠다, 그죠? 방향을 끌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작은 학교는, 인원이 좀 작았던 학교는 학교를 꾸준히 갔던 것 같아요. 시골 학교도 마찬가지고, 저희 동네에도 좀 큰 학교랑 작은 학교는 뭐 이렇게 등교육 시기도 좀 달랐고 이랬는데, 작은 학교에서 코로나 이 시기에도 학교를 가고 또 체험학습을 하고 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종교조 주장에 대한 설득력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요. 보면 사실은 작은 학교들 중에서는 학교에 아이들이 매일 가고, 저희 아이도 지금 흥해 서부초등학교에 다니는데 매일 학교에 갔어요. 거기 그 지역에 확진자가 없으면. 그렇죠. 확진자가 없으면 교사와 학부모와 아이들이 어떤 안전에 대한, 우리 뭐 주말에 멀리 가지 않겠어요, 어떤 그런 약속들과 함께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체험학습도 계속 멀리 가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논을 하나 이제 그 농민분과 같이 섭외해서 아이들이 1년 동안 농사를 같이 짓는 활동, 또는 우리 학교 옆에 있는 옥수수 밭에 가서 옥수수를 따는 체험, 그리고 우리 학교 뒷산에 같이 오르는 체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런 그 체험 활동들이 가능한 거죠. 그럼 이 다음 좀 이야기할 주제는 조금 예민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걱정도 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사와 교육부의 갈등도 컸었지만 학교 현장 안에 공동체 구성원 간에 좀 갈등도 부각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였죠. 돌봄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는데요. 그 학교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 때문에 교사와 돌봄 노동자들 간의 어떤 갈등이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지금 무슨 상황인 거죠? 그 학교 비정규직이랑 그 교원이랑 갈등으로 비춰지는 그런 사례들이 몇 년간 아주 이건 많았어요. 말고도. 예,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불거졌어요. 진짜 단적으로 돌봄이 너무 중요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죠? 긴급 돌봄이 시작됐는데 어떤 지역에는 그 오전에 긴급 돌봄 누가 할 건가? 교사의 업무다. 돌봄 전담사의 업무다. 이렇게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은 교사가 하고 어떤 지역은 돌봄 전담사가 서 다릅니까? 예. 학교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급 돌봄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원격 수업 기간이 겹쳐지는 기간에는 원격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긴급 돌봄을 운영을 하는 거죠, 자기가.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긴급 돌봄에 아이들이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명씩 이렇게 150명씩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급식이 또 제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 그만큼의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급식법과 관련된 어떤 뭐 다른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매일 아침에 오면은 오늘 몇 명이 오는지 체크해서 도시락 업체에 아주 질 낮은 그 도시락을 오늘 뭐 150개입니다. 오늘 140개입니다. 이거 매일매일 주문하는. 그리고 자기는 또 수업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돌봄을 맡았던 조합원들 중에서 나도 그 시간 때때에 피드백을 하고 싶은데 나는 그 세네 반의 돌봄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돌봐야 되는 상황이 반복이 되었다라는 뭐 불만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과연 돌봄이 학교 교사의 업무여야 되는가에 대한 게 더 증폭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질 낮은 도시락을 먹는 친구들을 보면서 학교에 아이들이 오는데 왜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또 뭐 불필요한 갈등들이 막 생긴 거죠. 생각해 보면은 지금 학교 안에 이제 비정규직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규직 교사 수보다도 비정규직에 대한 다른 업종들이 더 많습니까? 더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 숫자를 세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이제 학교에 필요하다 그때 이제 그 일자리 그 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교사들도 뭐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해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고 한데, 뭐 예를 들면 뭐 교사들 안에서 이런 주장도 있어요. 뭐냐면 그 교사들 주장인지 아니면 누구의 주장인지 모르겠는데 댓글들을 제가 이제 가끔씩 보면은 공무원도 아닌데 시험도 안 치고 뭐 정규직이 되려고 한다. 맞아요. 이런 문제에서 이런 네네. 여론들, 댓글들 저도 종종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한 뭐 채용을 거쳐가지고 정규직이 되라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을 보는데, 저는 이분들이 이제 새로 채용되는 시점이라면 뭐 요구를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존에 계속 몇십 년 동안 이 일을 해오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라면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우리가 사회적 뭐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인 큰 문제라면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좀 지속적으로 어떻게 좀 이분들의 처우나 급여가 인상되고 개선돼야 될지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또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처음 하는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계속 이런 문제가 학교 있었어요. 안에서 네.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많이 얘기됐지만 돌봄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주된 화두가 되었고, 학교라는 곳이 단지 아이들 가르치는, 그래서 상급 학교를 진학시키는 지식만 주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 중요한 돌봄과 교육이 칼로 탁 잘라지는 것도 아니고 교사와 돌봄 노동자들 간의 역할로 탁 칼같이 잘라지는 것도 아니라면 더 많은 토론과 합의가 좀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갈등의 양상을 보일 것이 아니라.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새로운 직종들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단 한 번도 학교는 어떠한 공간인가에 대해서 교사에게 묻고 학부모에게 묻고 사회적인 질문이 던져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사실 돌봄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입장은 지자체 이관을 좀 더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지금으로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초등 돌봄이라는 게 1, 2학년 대상으로만 주로 이루어지고, 저도 아이가 3학년 되니까 돌봄 없어요. 돌봄이 없고 또 초등 1, 2학년의 돌봄은 이 아이에게 맞지 않은 거예요. 조금 더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지원들이 필요한데 학교가 그런 것들을 지원할 만큼의 여력이나 인력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문제가 사실 지방자치단체들 안에서도 교육이 늘 이렇게 좀 소외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돌봄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아주 중요한 정치적 이슈, 화두가 되어서 더 큰 사업으로 받아안는 방식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1, 2학년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이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자립이라는 기준을 두고 지역사회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책임질 것인가, 이렇게 확대되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좀 해보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김경희 회원의 개인 의견임을 자막을 한번 깔아볼까요? 이런 얘기들이 한 번도 토론이 토론되지 않는 게 거죠. 문제. 주장은 다를 수 있고. 정말 코로나라는 정말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학교에 대해서도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열이 펄펄 끓어도 학교에 가서 아파라. 전쟁이 나도 학교는 간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의 위상도 달라지고 있고, 어떠세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정말 학교 교육에 대한 생각들이 어떻게 정립이 되는지. 지식을 위한 교육을 벗어나서 이제 나와 공동체를 돌보는 교육, 그게 바로 저는 삶을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작은 학교 예를 들었는데 이제 미래 학교 이렇게 또는 떠올려 보면 마을 학교 같은 개념을 한번 떠올려 보거든요.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소중함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마을을 통해서 공동체를 느끼고 경험하고 그 가치를 가꾸는 그런 학교가 필요하다라는 걸 코로나 시대 어떤 학부모들이 교사들이 아이들이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코로나 시대라고 딱 드러난 것은 아니고 공기도는 혁신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이미 마을 공동체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사회에도 고민이 돼야 된다. 이미 상조와 안동도 그런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뭐 부족하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변화들, 학교의 변화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실질적인 어떤 민주적인 참여와 소통이 보장되는 학교의 변화도 같이 되어야지만 아까 말했던 그런 마을을 통한 교육, 그 다음 삶을 위한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정말 재난과 위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사회가 더 한 발 가까이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웃TV가 준비한 코로나 3부작은 모두 마치게 되는데요. 경북교육팀 교육운동을 쥐락펴락 하고 계신 김경희 회원님과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기회로 우리 사회의 현재의 모습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고 또 토론하는 이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